당신한테서 썩은 냄새가 나요. 새벽 5시 서울역 지하보도. 명품 코트를 입은 50대 신사 앞에서 허름한 노숙자 할아버지가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3개월. 지금 병원 안 가면 3개월 안에 죽어요. 그 신사는 바로 국내 3대 병원 중 하나인 메디케어 병원의 강태준 이사장이었습니다. 강 이사장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나는 매년 정밀 검진을 받아요. 한 달 전에도 아무 이상 없었어. 하지만 노숙자 할아버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냄새는 거짓말 안 해요. 그 순간 강 이사장의 비서가 할아버지를 밀쳐냈습니다. 이사장님, 정신병자 같으니 가시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3개월. 기억하세요. 그리고 아저씨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손에서 피 냄새가 나요. 과연 이 노숙자의 말은 헛소리였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인연의 길에 함께 걸어와 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인사해 주세요. 그 자리에도 따뜻한 복이 닿길 바라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은 박정호, 63세였습니다. 서울역 지하보도 3번 출구 구석, 낡은 골판지 박스 2장이 그의 집이었어요.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평범한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박정호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조향사였어요. 그가 만든 향수 첫사랑은 백화점 향수 판매 순위 1위를 3년 연속 차지했었죠. 한 병에 15만 원이 넘는 고급 향수였는데도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프랑스 그라스 조향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온 그는 국내 최고의 향수 회사 아로마틱 코리아의 수석 조향사였어요. 박정호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사람 몸에서 나는 냄새로 병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암, 당뇨, 간 질환. 박정호의 코는 사람의 병을 냄새로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 한 명은 박정호의 조언으로 간암 초기를 발견해 목숨을 건졌어요. 사람들은 그를 신기하게 여겼지만 박정호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박정호에게도 행복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윤희와 딸 수진이 있었어요. 강남 대치동에 30평 아파트도 있었고 수입차도 몰았습니다.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제주도나 강원도로 여행을 다녔죠. 윤희는 남편이 만든 향수 덕분에 행복하게 산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12살 수지는 아버지의 연구실을 놀이터처럼 드나들었어요. 각종 향수병을 구경하고 아버지가 새로운 향을 만드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죠.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 3명이 한강공원 잔디밭에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어요. 수진이 돗자리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나중에 향수 만드는 사람 될래요. 박정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윤희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참 행복하죠? 박정호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한 거지. 그때의 박정호는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요. 그리고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 얼마나 큰 저주가 될 수 있는지를요. 그런 박정호가 지금은 왜 서울역 3번 출구 노숙자가 됐을까요? 하지만 운명은 참 잔인했습니다. 12년 전 가을, 박정호는 이상한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아내 윤희의 몸에서 낯선 냄새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달콤하면서도 쓰고 뭔가 썩어가는 듯한 냄새였어요. 처음에는 아주 미세했습니다.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죠. 하지만 박정호의 코는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아내를 안을 때마다, 옆에 누워 있을 때마다 그 냄새가 감지되었습니다. 박정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인지.
5년 전 회사 이사의 부인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었어요. 장례식장에 갔을 때 그분에게서 똑같은 냄새가 났었죠. 달콤하면서도 쓰고 뭔가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썩어가는 듯한 냄새. 박정호는 그 냄새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정호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윤희는 건강하다고 매년 검진 받는데 이상 없었다고요. 하지만 냄새는 점점 강해졌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자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박정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당신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췌장암 냄새가 난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박정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보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어요. 여보, 요즘 몸은 괜찮아? 피곤한 것 같은데. 윤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멀쩡하다고, 요즘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박정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아내의 환한 웃음을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4개월이 지났습니다. 냄새는 더욱 강렬해졌어요. 박정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여보, 병원 한번 가볼까? 종합검진 받은 지 꽤 됐잖아.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년에 검진 받았을 때 아무 이상 없었다고, 괜찮다고요. 박정호는 그 이상 강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혹시 자신의 코가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아내를 괜히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5개월째, 6개월째가 되었습니다. 냄새는 이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강했어요. 박정호는 매일 밤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하지 못했어요. 당신 몸에서 죽음의 냄새가 난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던 어느 날 윤희가 배를 움켜쥐며 괴로워했습니다. 여보, 배가 너무 아파요. 소화도 안 되고. 윤희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죠. 박정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야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박정호는 급히 아내를 차에 태웠어요.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차를 운전하는 박정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백미러로 뒷자리에 앉아 괴로워하는 아내를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윤희를 진찰했어요. 촉진을 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췌장 쪽이 심하게 부어 있다고 했어요. 내일 아침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윤희는 CT와 MRI 검사를 받았어요. 박정호는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제발 자신의 코가 틀렸기를 바랐어요. 2시간 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박정호와 윤희를 진료실로 불렀어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박정호는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췌장암 사기라고 했어요. 이미 간과 폐로 전이되었다고 했습니다. 수술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남은 시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라고 했습니다. 박정호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옆에 있던 윤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자신은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냐며 울먹였죠. 박정호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를 부축하며 간신히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주차장에서 박정호는 아내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미안해, 윤희야. 미안해. 박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윤희도 남편의 등을 쓰다듬으며 울었어요. 하지만 박정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6개월 전부터 냄새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때 병원에 갔더라면, 그때 정밀 검사를 받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초기에 발견했다면 수술로 완치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박정우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날부터 윤희의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움큼씩 빠져나가는 머리카락을 보며 윤희는 울었어요. 박정우는 아내를 끌어안으며 여전히 아름답다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위로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은 심했습니다. 구토가 멈추지 않았어요. 밥을 먹어도 다 토해냈습니다. 몸무게가 20kg이나 줄었어요. 한때 55kg이었던 몸무게가 35kg까지 내려갔죠. 윤희의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박정우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아내를 간호하기 위해서였어요. 밤낮으로 병실을 지켰습니다. 윤희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 것을 걱정했지만 박정우는 당신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일은 나중에 다시 하면 된다고, 지금은 당신만 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항암제, 입원비, 각종 검사비. 한 달에 500만 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강남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모자랐어요. 박정우는 가진 것을 하나씩 팔아나갔습니다. 5개월이 지났습니다. 윤희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었어요. 더 이상 항암 치료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박정우를 따로 불렀어요. 이제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어느 날 밤 윤희가 박정우를 불렀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윤희의 얼굴은 해골처럼 야위어 있었어요. 한때 그렇게 아름답던 얼굴이 이제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보. 윤희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박정우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저도 몰랐어요. 정말 아무 증상도 없었다고요. 박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윤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수진이, 잘 부탁해요. 우리 딸, 잘 키워줘요. 윤희가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요. 윤희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심전도 기계에서 긴 신호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박정우는 아내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병실에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윤희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척들, 친구들이 모두 찾아왔어요. 하지만 박정우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아내의 영정사진만 바라볼 뿐이었죠. 20살이 된 딸 수진이 아버지를 끌어안으며 같이 울었어요. 박정우는 딸을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를 못 지켰다며 미안하다며 계속 중얼거렸어요. 3일장을 치르고 화장을 했습니다. 윤희의 유골함을 안고 납골당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박정우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난 뒤 박정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소주 2~3병씩 마셨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만 마셨습니다. 회사에서는 복직하라고 연락이 왔지만 박정우는 거절했어요.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살리지 못한 자신이 한없이 초라했어요. 냄새로 병을 안다는 능력이 뭐가 대단하냐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살리지 못했는데 무슨 소용이냐고 스스로를 질책했습니다.
빚이 쌓여갔습니다. 치료비로 대출받은 돈, 장례비, 그리고 생활비까지. 박정호는 술만 마시고 일은 하지 않았어요. 저축해둔 돈은 금방 바닥이 났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래도 빚을 다 갚을 수 없었습니다. 딸 수지는 이모네로 보냈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된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나 혼자 괜찮아. 같이 살자.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게. 박정호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조금만 참아라. 아빠가 다시 일어서면 데리러 올게. 꼭. 하지만 박정호는 다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술은 점점 더 늘어났고 건강은 망가져갔어요. 일자리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경력 단절이 길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박정호는 쪽방촌으로 내려갔어요. 월세 20만 원짜리 쪽방에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밀리기 시작했어요. 술값으로 돈을 다 써버렸으니까요. 쪽방촌 집주인이 박정호를 쫓아냈습니다. 박정호는 짐을 싸야 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모두 피했어요. 돈을 빌리러 온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결국 박정호는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서울역 지하보도 3번 출구. 그곳이 박정호의 새로운 집이 되었어요. 골판지 박스를 깔고 남은 짐을 정리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향수병 하나, 딸의 어릴 적 사진 한 장, 그리고 낡은 담요 한 장. 그게 전부였어요. 한때 수백만 원짜리 향수를 만들던 손이 이제는 쓰레기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 쓰레기통을 뒤지고 빈 캔을 주워 돈을 벌었어요. 하루에 1,000원, 2,000원씩 모아서 술을 샀습니다. 하지만 박정호의 특별한 능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예민해졌어요. 지하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냄새가 모두 감지되었습니다. 당뇨병 환자, 고혈압 환자, 암 환자. 박정호는 그들의 몸 상태를 냄새로 알 수 있었어요. 처음 몇 달간은 박정호도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병원에 가보라고, 건강검진을 받아보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미친 노숙자라고, 징그럽다고 하며 멀리 피했어요. 박정호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저 지하도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뿐이었죠. 하루에 한 끼 먹으면 다행이었어요. 복지관에서 주는 무료 급식이 유일한 식사였습니다. 겨울이 오면 추위에 떨며 밤을 새웠어요. 여름이 오면 더위에 지쳐 쓰러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호는 견뎠어요. 밤마다 딸 생각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다시 일어서서 데리러 가겠다고 했는데 지키지 못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박정호는 이제 완전히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이 되었어요. 한때 최고의 조향사였던 박정호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새벽 운명적인 만남이 일어났어요. 새벽 5시 서울역 지하보도는 아직 어두웠습니다. 박정호는 골판지 위에 앉아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 12월의 새벽 공기는 뼛속까지 시렸죠. 낡은 담요를 온몸에 두르고 있었지만 추위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지하도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박정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은 50대 중반의 신사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옆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가 따라오고 있었죠. 새벽부터 출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박정호의 코에 강렬한 냄새가 감지되었어요. 달콤하면서도 쓴 뭔가 썩어가는 듯한 냄새.
박정호는 그 냄새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12년 전 아내에게서 맡았던 그 냄새였어요. 췌장암의 냄새. 박정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6개월간 외면했던 그 냄새. 그리고 결국 아내를 잃었던 그 후에 박정호의 몸이 저절로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며 그 신사를 향해 걸어갔어요. 이번에는 외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아저씨, 당신한테서 썩은 냄새가 나요. 박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신사가 걸음을 멈추고 박정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박정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개월. 지금 병원 안 가면 3개월 안에 죽어요. 박정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 신사는 바로 국내 3대 병원 중 하나인 메디케어 병원의 강태준 이사장이었어요. 강 이사장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나는 매년 정밀검진을 받아요. 1달 전에도 아무 이상 없었어. 강 이사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내를 잃었던 그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검사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냄새는 거짓말 안 해요. 아저씨 몸에서 나는 이 달콤하면서도 쓴 냄새. 췌장암 말기예요. 박정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강 이사장의 비서가 박정호를 밀쳐냈어요. 박정호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손바닥이 긁혔어요. 하지만 박정호는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3개월, 기억하세요. 그리고 박정호는 강 이사장 옆에 있는 비서를 보았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손에서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피 냄새였어요. 오래되고 깊숙이 밴,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피 냄새. 박정호는 그 냄새를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죽인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였어요. 손에 피를 묻힌 사람의 냄새. 그리고 아저씨 옆에 있는 그 하얀 가운 입은 사람, 그 사람 손에서 피 냄새 나요. 박정호가 떨리는 손으로 비서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비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하지만 곧 비웃음을 지으며 강 이사장을 이끌고 지하도를 빠져나갔습니다. 박정호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긁힌 손바닥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이 아팠어요. 또 한 사람을 구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박정호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경고했어야 했는데 6개월 동안 외면했던 자신이 한없이 미웠습니다. 한편 강태준 이사장은 전용차에 올라탔어요. 옆자리에는 부원장 겸 비서인 최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최민호가 공손하게 말했어요. 아까 그 노숙자 신경 쓰지 말라고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 같다고요. 강태준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의 머릿속에는 박정호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췌장암이라니, 3개월 안에 죽는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태준 이사장, 55세. 그는 30년 전 작은 의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메디케어 병원을 일군 사람이었어요. 서울 강남과 분당의 대형 종합병원을 2개나 운영하고 있었죠. 직원만 3,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강태준에게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대학생이던 아들이 친구들과 드라이브를 가다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날 강태준은 중요한 의료기기 구매 계약 때문에 일본에 출장을 가 있었어요. 아들이 중환자실에서 숨져가고 있을 때
강태준은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아내는 강태준을 원망했어요. 결국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강태준은 홀로 남았어요. 그 뒤로 강태준은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병원을 더 키우고 돈을 더 벌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공허했습니다. 최민호 부원장은 10년 전부터 강태준의 오른팔이 되어 일해왔어요. 하버드 의대를 나온 수재였습니다. 강태준은 그를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태준은 어느 날 아침 이상한 증상을 느꼈어요. 배가 묵직하게 아픈 것 같았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되었어요. 과로 때문이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계속되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배의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밤에도 통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강태준의 머릿속에 박정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3개월, 지금 병원 안 가면 3개월 안에 죽는다고요. 강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노숙자의 헛소리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강태준은 정밀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최민호에게 내일 정밀검사 예약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최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어디 불편한 데라도 있냐고 물었어요. 강태준은 그냥 요즘 배가 좀 거북해서 확인 차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강태준은 자신의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어요. CT와 MRI를 촬영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이틀 후에 나온다고 했죠. 이틀 동안 강태준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박정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민호 부원장이 직접 결과지를 들고 이사장실로 왔어요.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긴장한 목소리로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요. 최민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췌장에 종양이 발견됐다고 했어요. 크기가 꽤 크다고 4cm 정도 되고 주변 림프절로도 전이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려서 책상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병기는 몇 기인가? 강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정확한 판정은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하지만 영상 소견상으로는 3기에서 4기 사이로 보인다고요. 강태준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췌장암 4기. 의사인 강태준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5년 생존율이 5%도 안 되는 암이었어요. 대부분은 1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강태준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의사로 살면서 수많은 환자들에게 암 선고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그 선고를 받을 줄은 몰랐어요. 얼마나 남았나? 강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민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치료를 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요.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박정호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3개월, 지금 병원 안 가면 3개월 안에 죽는다고요. 노숙자가 맞았습니다. 정말로 췌장암이었어요. 과연 박정호는 어떻게 냄새만으로 이것을 알아낸 걸까요? 그날 밤 강태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뚫어지게 바라보며 죽음에 대해 생각했어요. 55년을 살아왔습니다. 병원을 일구고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어요. 하지만 정작 자신의 병은 발견하지 못했죠.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15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들. 이제 곧 아들을 만나게 되는 걸까요?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결심했습니다. 최민호에게 오늘 나갈 때가 있다고 오후 일정은 다 취소해달라고 말했어요. 최민호가 어디 가시냐며 자신이 모시고 가겠다고 했지만 강태준은 혼자 간다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강태준은 전용차 대신 택시를 탔어요. 그리고 기사에게 서울역으로 가달라고 말했습니다. 택시가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강태준은 지하보도로 내려갔어요. 일주일 전 그 노숙자를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지하보도를 천천히 걸으며 박정호를 찾았어요. 3번 출구 구석 골판지 박스 위에 박정호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박정호 앞에 섰어요. 박정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주일 전 자신에게 경고했던 그 신사였어요. 당신 말이 맞았소. 강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정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장암이었소. 그것도 말기. 강태준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박정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한 사람을 구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알았냐고, 냄새로 암을 안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박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옛날에 조향사였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의 영광, 특별한 능력, 행복했던 가족, 그리고 아내 윤희의 병, 6개월간 냄새로 알고 있었지만 외면했던 일, 결국 아내를 잃었던 이야기, 술과 빚, 딸과의 이별, 그리고 노숙자가 되기까지의 7년. 박정호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강태준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뒤 강태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도 아들을 잃은 아픔이 있었으니까요. 그랬었군요. 당신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군요. 강태준이 박정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박정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가 아내 냄새를 6개월 전부터 알았는데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잃었어요. 그래서 이사장님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외면하고 싶지 않았어요. 박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태준은 박정호를 끌어안았어요. 두 남자가 서울역 지하보도 구석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어요. 잠시 후 강태준이 박정호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더 있었다고, 자신의 옆에 있던 사람 손에서 피 냄새가 난다고 했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었냐고 물었습니다. 박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그분 손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피 냄새인데 오래된 피 냄새였다고요. 손을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깊숙이 밴 피 냄새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민호 부원장, 10년간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강태준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2년 전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있었어요. 한 환자가 수술 중에 사망했습니다. 집도인은 최민호 부원장이었죠. 유족들은 의료과실을 주장했지만 최민호는 모든 책임을 간호사에게 떠넘겼어요. 결국 그 간호사는 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간호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어요. 한 달 뒤 그 간호사는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자살로 결론 내렸어요. 강태준은 그때 최민호를 변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강태준은 박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겠소? 강태준이 진지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박정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리냐고요? 진실을 밝히는 거요. 최민호 부원장이 정말로 뭔가 숨기고 있는 건지. 박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겠다고 말했어요. 강태준이 일어서며 박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당신을 여기서 나가게 하겠다고 자신의 곁에 있어 달라고요. 박정우는 당황했지만 강태준은 단호했습니다. 그날부터 박정우의 인생이 다시 바뀌기 시작했어요. 강태준은 박정우를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씻기고 옷을 새로 사주고 식사를 대접했어요. 박정우는 7년 만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7년 만에 침대에서 잤어요. 며칠 뒤 강태준은 박정우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직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강태준이 박정우를 개인 고문으로 소개했어요. 최민호 부원장도 박정우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일주일 전 서울역에서 봤던 그 노숙자였어요. 하지만 박정우는 최민호의 손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여전히 피 냄새가 났어요. 아니, 오히려 더 진해진 것 같았습니다. 뭔가 최근에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박정우는 강태준에게 보고했어요. 최민호 부원장 손에서 피 냄새가 더 진해졌다고, 뭔가 최근에 또 누군가를 다치게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태준은 몰래 조사를 시작했어요.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최민호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전화 기록도 확인했어요. 은행 계좌도 조사했습니다. 일주일 뒤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최민호는 병원 약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으로 유통하고 있었어요.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죠. 탐정이 가져온 증거 자료에는 최민호의 범죄 행각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년 전 사망한 그 환자도 최민호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수술 중에 약을 과다 투여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책임을 간호사에게 떠넘긴 겁니다. 그 간호사가 자살한 것도 최민호 때문이었어요. 탐정이 가져온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최민호가 간호사를 협박하는 내용이었어요. 입을 다물지 않으면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어차피 증거도 없으니 조용히 있으라고 협박했습니다. 간호사는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강태준은 분노했습니다. 이를 갈며 중얼거렸어요. 10년간 믿고 아꼈던 사람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강태준은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최민호를 직접 대면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강태준은 최민호를 이사장실로 불렀습니다. 박정호도 함께 있었어요. 최민호가 들어왔을 때 박정호는 그의 손에서 나는 냄새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피 냄새가 강렬했어요. 오래되고 깊숙이 밴 냄새. 강태준이 차가운 눈빛으로 최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야, 자네에게 물어볼 게 있네. 2년 전 김영애 씨 수술 기억하나? 최민호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으며 기억한다고 대답했어요. 그때 정말로 간호사 실수였나? 강태준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최민호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다가 당연하다고, 간호사가 약을 잘못 투여한 거였다고 대답했습니다. 강태준이 책상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자신이 다 알고 있다고 소리쳤어요. 자네가 약을 과다 투여한 거라고, 그리고 그 책임을 간호사한테 떠넘긴 거라고 말했습니다. 최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강태준은 서류 봉투를 최민호 앞에 던졌습니다. 약품 횡령 증거, 간호사 협박, 녹음 파일, 은행 거래 내역.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어요. 최민호는 서류를 펼쳐보고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범죄 기록이 낱낱이 적혀 있었어요. 최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지만 강태준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가게.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강태준이 차갑게 말했어요. 최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이사장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다음 날 최민호는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병원 약품 횡령, 의료과실 은폐, 간호사 협박 및 사망 방조 등의 혐의였어요. 뉴스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강태준은 뉴스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10년간 믿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배신감과 함께 자신을 탓했습니다. 왜 진작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박정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그 손에서 피냄새가 나지 않을 거라고.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강태준은 박정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당신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태준은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가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강태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정우는 계속 강태준 곁을 지켰어요. 병원에 입원한 강태준을 돌봤습니다. 밤낮으로 병실을 지키며 간호했어요. 12년 전 아내를 간호했던 것처럼요. 강태준의 항암 치료는 계속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만큼 강태준은 잘 버텨냈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담당 의사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종양 크기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이대로만 하면 수술도 가능할 것 같다고요. 강태준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박정호도 함께 기뻐했어요. 2달 뒤 강태준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8시간의 대수술이었어요. 박정호는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수술이 끝났습니다. 집도의가 웃으며 말했어요. 수술 잘 됐다고,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다고요. 박정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뒤 강태준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병원으로 복귀해서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환자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했어요. 직원들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박정호에게는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병원에서 일하라고요. 조기진단 자문위원으로 일해달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특별한 능력으로 환자들을 도와달라고요. 박정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날부터 박정호는 메디케어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을 만나서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는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냄새로 병을 안다고? 말도 안 된다고요. 하지만 박정호의 정확도는 놀라웠습니다. 그가 의심한 환자들을 정밀 검사하면 거의 대부분 질병이 발견되었어요. 환자들이 박정호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박정호는 비로소 자신의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12년 전 아내를 잃었던 그 아픔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강태준이 박정호에게 말했어요. 딸을 찾았다고요. 수진이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박정호의 눈이 커졌어요. 일주일 뒤 병원에서 박정호와 수진의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10년 만이었어요. 수진은 이제 30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아빠,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박정호도 딸을 끌어안으며 울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아빠가 약속 지키지 못해서.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괜찮다고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강태준의 눈가도 촉촉해졌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강태준 이사장은 여전히 건강하게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암은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며 건강을 관리하고 있었죠. 박정호는 병원의 명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능력은 언론에도 소개되었어요. 많은 환자들이 박정호를 찾아왔습니다. 박정호는 하루에 수십 명의 환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강태준과 박정호는 병원 옥상 정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박 선생, 우리 참 기구한 인연이요. 강태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박정호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자신이 노숙자였을 때 이사장님을 만났으니까요. 그때 당신 말을 안 들었으면 나는 이미 죽었을 거요. 강태준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박정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이사장님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요. 두 사람은 서울 시내를 바라보았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냄새로 병을 찾는 노숙자와 그 경고를 믿은 이사장. 서울역 지하보도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이렇게 아름다운 우정으로 꽃피웠습니다. 그들은 함께 수많은 생명을 살렸어요. 그리고 서로의 인생도 구원했습니다. 박정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것을요. 아내를 잃은 아픔은 여전했지만 그 아픔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태준도 깨달았어요. 죽음 앞에서 비로소 삶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냄새로 병을 찾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박정호 할아버지, 그리고 그 경고를 믿고 생명을 구한 강태준 이사장.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운명이었어요. 때로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귀한 진리가 나옵니다. 때로는 가장 초라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도 주변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박정호 할아버지는 12년 전 아내를 잃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고 외면한 대가였어요.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태준 이사장은 노숙자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 덕분에 목숨을 건졌어요. 그리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천사가 있을지 모릅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